앉으세요. 네, 한쪽을 좀 비워주시고 사람들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이쪽으로 모아서. 아, 네, 사진 일단 사진부터 찍읍시다. 내가 또 셀카에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남이 찍어줘야 되잖아. 망치.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망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줬을 텐데 이분이 알려줘갖고 그때부터 망치고 계시는 그런 거 열심히 전파했던 오늘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무를 마치고 셀카 열심히 버전.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쓰세요. 네. 자, 얼굴 좀 보이게. 사진 먼저. 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더. 하나, 둘, 셋.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망치님. 망치님 죄송한데요. 네. 뭐요?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가방을 벗고 본격적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허그는 여기까지만이에요. 저까지. 예,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 할 말이 있는데. 대학교 4학년부터 보고 있는 총각이에요. 알아요. 나 내 광주 올 때부터 왔어. 하나, 둘, 셋. 뭐요? 인천에서 왔어요. 아, 인천이요? 와. 아침에 얘기 듣고 왔어요. 한장 더? 아니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나는 인적 얘기 보다가 땡겼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오실래요?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나, 둘, 셋. 됐어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분이 팬이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양쪽으로 주세요. 뭐야? 자, 됐어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포옹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아, 잠깐만요. 여기 셀카 보셔. 어디?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나 진짜 광주에 오니까 사람이 다 알아봐.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환하게 웃으세요. 아, 이쁘다. 예. 또. 잘생겼어. 한 번 더. 우리 아들도 아는데. 고맙습니다. 네. 예. 가요? 우리 친구들 다 잘생겼어. 한 번 더. 여자들은 아니고. 여자들은 미녀고. 나도. 사진 저기 있어. 사진? 여러 장 찍어주세요. 카톡에 올릴 거니까. 나도. 잘 나와요? 나는 최순실 때.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들으러 오셨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딱 1년 전이에요. 총선을 끝내고 온 나라 안에서 호남이 도대체 왜 그랬냐 이런 얘기로 나라가 들썩들썩 할 때, 그때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총선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달렸던 거 아시죠? 금시계,
막 새벽 기도에 막 무지막지하게 달려서 거의 실신지경이었으나 이 총선 결과를 보고 3일 동안 또 잠을 안 자고 막 분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5월에 여기 이제 5.18 행사에 맞춰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그때 솔직히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이 호남 분들이 대한민국에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이 말아먹는 그런데 이용될까봐 제가 정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 당시 그 총선 때 많은 분들이 그 안철수를 지지해야 된다.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안철수를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밑밥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묻지마 투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흘러간다면 굉장히 어렵겠다. 제가 사실 14년부터 그걸 제일 걱정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16년 총선 결과를 보고 제가 너무나 놀라서 뛰어내려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심으로 사죄드리러 다시 왔습니다. 제가요 감히 호남에 와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고수들 앞에서 한마디로 이세돌 앞에서 바둑을 둔 듯한 그런 짓거리를 한 데에 대해서 제가 모습은 이렇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호남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호남 분들의 이 정치적인 역량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던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송 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이번 대선이 쉬운 선거가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쟤네들 명박근혜당이 갈라치고 자기네들 지지율 안 나온다라고 밑밥 뿌리고 그러면서 철저히 야권표를 가른다라는 작전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초기 언론이 유도한 대로 만약에 이 안철수하고 문재인의 박빙의 표 차이였다. 그게 끝까지 갔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야권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소위 홍준표 지지자들이 더욱더 모였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시사방송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제가 삐문 문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모든 결정은 누가 했다? 호남이 한 거예요. 호남 분들이 그러니까 쟤네들이 믿었던 건 16년 총선 결과대로 호남이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쟤네들이 당당하게 이번 수를 뒀던 건데 도대체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바뀌었는지. 틀림없이 16년 분위기로는 이번에 안철수로 간다는 게 거의 확실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라는 거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 바뀐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마음을 바꿨어요? 아니 사드를 수용했잖아요 안철수가. 사드 수용. 그렇지. 그럼 그 말도 그리고 토론. TV 토론. 토론이 말도 제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 나만 갖고 그래요. 그 말이. 제가 아바타입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 들리세요, 시청자 여러분? 내가 오늘 온 거는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왜 바뀌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하지 않고.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첫째는 사드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거. 그렇지. 그러니까 네.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거든. 그쵸. 그런데 박지원이하고 바꿨어 그 생각을. 처음에는 박지원은 반대했고 처음에 박지원은 찬성했고 안철수는 사드를 반대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다. 국민의당은 우리는 사드를 반대한다라고 당론으로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더민주더러 왜 당론으로 못하냐고. 그렇지. 어르신들은 박지원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박지원이가 발을 한나라당에다 담그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하게. 눈치 챈 거지. 박지원이 생각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한나라당에 있어.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좋게 이야기는 못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그쪽을 겁나게 좋아해요. 짝사랑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일단 들리세요? 여러분 지금 저기 지금 이 광주 시민분이 얘기하시는 거 지금 들으셨어요? 예. 잠깐만요. 지금 들리셨나요? 네, 겁나게 다 들으셨대. 겁나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낸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떠벌려 놓고 중간에 아무런 어떤 계기가 없이 입장이 바뀐 거. 그런데 그 입장이 바뀐 게 박지원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근데 그 박지원은 한나라당에 한 발을 담근 애인데 그 꼬드김에 넘겨서 바뀌었기 때문에 안철수에게 마음을 접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TV 토론. TV 토론을 딱 듣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나요? 나 그게 진짜 리얼하게 듣고 싶어. 제 친구들 30명 있었는데 30명이. 25명이 안철수를 좋아하더라고요. 어머. 제가 모임에 가서도 아니다 가는데 네. 그게 정보가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 박지원이 30명 중에 25명의 친구들이 안철수 밀고 있었어. 다 밀었어요. 예, 10년 예. 전에. 근데 TV 토론을 보고 TV 토론을 보고 안철수, 갑철수 명마타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고. 안철수가 네. 갑철수이고 명바타 이런 거 정확히 알았다. 예, 바보라 할 때 지가 바보라고 선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그 토론회가 바보 선언을 한 거다. 네네. 그래서 입장을 바꿨다. 네네. 그래가지고 다 30명이 전원 민주당 찍었어요. 30명이 전원 문재인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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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지난 1년 동안 왜 잠을 못 잤는지. 그냥 안철수를 출연시킬 걸. 안철수를 방송에 출연시켜서 1시간만 얘기를 했더라면 초장에 작년에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내가 숨죽이면서 이런 개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하러 내가 시간을 그렇게 끌었던가. 겁을 많이 주셨잖아요. 제가요? 네. 누구한테요? 시청자. 근데 광주 저희들이 시청자- 깨어난 것도 망치 부인데 네, 이게 맞아요. 우리가 겁을 많이 잠깐 소리를 주셔가지고. 끈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호남 분들에게 겁을 줬다. 네. 어떤 겁을 줬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되면 호남이 다 네. 뒤집어 쓴다. 네. 근데 그런 말은 기억이 없는데? 했는데. 아니 협박성이었어요. 예,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랬나?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호남이어도 네. 호남 탓을 했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호남한테만 겁을 준 게 아니고 전국의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겁을 줬어요. 시청자가 깨어나게 맞은 것 같아요. 5월 7일 날? 깨어나게 그거는 내가 이제 겁을 준 게 아니라 대선 예측이 빗나갔던 거죠. 절대 제가 무슨 어떤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진짜로 제가, 솔직히 제가 느낀 거 뭐였냐면,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들이 그 안철수를, 그러니까 안희정을 지지했던 충남표들이 반 문재인이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아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투표 전까지는 저도 여유를 가졌어요. 사전투표 전에는 광주도 다 뭐 문재인이 다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사전투표가 딱 끝났는데 얘기가 다른 거야. 막 사람들이 긴급하게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안철수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곳곳에서. 그런 얘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광주에서는 안철수가 반반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저한테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쟤네들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가 반반이다 해서 호남이 깨져버리면 실제로 그 모이고 있던 홍준표 표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면 홍준표 표들이 야 안철수가 될 수도 있다 해서 확 몰아줬다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저 진짜 진지하게 걱정한 거예요. 말만 비문. 제가요? 아닌데요. 저 진짜 비문 저 비문 아니에요. 삐문이에요. 비문. 예, 삐문 문과. 아까 저는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네. 근데 택시기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박수빈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택시 기사님이 네, 모든다고 이제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원히 계속 건강해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택시기사님 전부 다 협회에서 민주당을 밀어한다고 택시 타는 그 손님들마다 이번에 홍보를 했다 이거가 한달 동안. 저하고는 무관한 거죠. 예, 아니 불가능한데 그래. 많이 깨우쳤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래요.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노력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전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알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쟤네들이 여러 번의 이제 실수를 했는데 가장 큰 실수는 안철수랑 토론회 한 거.
처음에 제가 볼 때 토론회 그렇게 많이 안 할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핑계를 문재인한테 모른 거야. 문재인이 토론하기 싫어한다. 우리만 하다. 예. 예. 그러면서 막 문재인 토론하기 싫어한다 그러면서 뭐 2번만 하자고 그런다는 둥 문재인이 토론을 거부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자기하고 단둘이만 하자고. 단둘이만 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조작이 끝났는데. 이것도 뭐야? 그랬는데. 6시가 넘었어. 6시가 넘었어.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정말 마음은 감사해.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제가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질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5월 12일 날 제가 우리 신랑하고 맥주 한잔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방송하다 잡혀가는 일은 없다! 이러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정말 회포를 풀고 이제 저녁을 먹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엊그저께 제가 세월호 기억 저장소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광주분들이 진짜 당하신 일 그분들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안산에 안전공원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추모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부동산 업자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의 시장이 그 3월달까지 결정해 주기로 해놓고 그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이 또 이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우리가 1001일이 되는 날 세월호 건지자, 100일 안에 건지자, 선생님들 순직 인정 받아내자, 미수습자 수습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비로소 126일 만에 두 분의 순직 인정도 받아냈고 그리고 그 전에 세월호를 건졌고 이게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월호를 위해서 이 추모공원 안에 봉안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모아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고기전을 사가지고 저 공원에서 벤치에서 제가 먹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6시 이후에는 앞으로도 제가 목표는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제가 저녁을 또 굶으면서 기도를 하려는데 너무 기운이 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안산시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봉안시설을 허용을 하고 허락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금식 풀고 제가 광주에 먹방하러 오게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오늘 오면서 나한테 진짜 너무들 했어. 떡갈비를 먹어라. 떡갈비 맛없다. 국밥을 먹어라. 육전도 있다. 뭐 그러면서 진짜 그러더니 아까 뭐라더라? 무슨 탕도 있다던데. 나주 곰탕이 바로 옆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금식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같이 딱 한 40일 안에 빡세게 40일 안에 우리가 이 세월호 안전공원에 봉안시설을 따내면 제가 공약합니다. 나주곰탕 먹으러 다시 올게요. 네. 나주곰탕 먹으러 다시 옵니다. 예. 그 떡갈비, 담양 떡갈비 먹고 나주곰탕 먹고 예, 제가 그렇게 1박 2일로 또 호남에 올 테니까 여러분이 우리 광주분들이 도와주시면 또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대통령도 바꾸시는데 좌우지간 여러분들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잘못했다는 얘기,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셨다는 얘기, 세 번째로 책임지라는 얘기. 나는 어떡할 거냐는 거지. 나는 어떡하냐 앞으로. 내 인생, 내 생계는 누가 책임지자는 거예요. 예? 이 극한 직업이 경호원만 극한 직업이 아니에요. 내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자들도 멘붕이라는 거야. 사실은 10년 동안 청와대에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5군데를 돌면서 일정도 어디 간다라고만 얘기하고 몇 시 도착한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터뷰를 나가보면 풀이라는 걸 꾸려요. 그래서 이제 대표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에 들어갈 마이크들을 막 묶어요. 그 자리에서 막 녹색 테이프를 묶어가지고 가장 잘 들리는 데 딱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막내 기자들한테는 그게 사명이야. 그거 제때 못 감으면 또는 감았는데 풀어진다든가 이러면 얘는 이제 뒤지는 거야. 감고 있는데 기자회견이 끝났대잖아. 다음 장소로 이동했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스피커가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너무 막 당황이 되고 멘붕이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멘붕은 뭐냐면 TV조선 채널A가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거. 채널A TV조선이 막 문재인을 너무 치켜 세워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저 같은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야.
채널A TV조선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감시를 하자 그랬는데 하루 종일 문비어청 방송을 켜고 감시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문비어청가를 지금 채널A TV조선이 하는 이유는 일단 방송사에 대한 그 심사 기준이 방통위에 있어요. 방심위. 방심위에서 소위 방송사들에 대한 그 심사를 하는데 허위 사실이라든가 그동안에 걸려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뒷배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3년만 버티자. 일단 최대한 1년 안에 문재인 스스로 무너지면 다행이고 아니어도 1년 지나고 나면 3년 안에 개헌한다. 그때까지만 버티자라고 지금 어머 애기 봐. 어떻게? 내가 인지 먹고 다닌다. 이제까지 얻고 다닌 얘기예요. 어머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자, 좌우지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막 칭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를 기억해 보면 되냐면 촛불 집회 초기에 YTN 연합뉴스 채널A TV조선이 다 같이 촛불 집회 홍보했어요. 오늘 몇 시에 광화문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막 홍보를 해가지고 초장에 왜 150만 모일 때 그때 엄청 다 같이 했거든요. 그래놓고 얘네들이 나중에 150만 모인 다음에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점점 촛불 시위에 대한 그 홍보를 안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때 반대로 그 태극기 집회, 소위 이제 그 박근혜를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는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똑같이 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탄핵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동격으로 한다 그러더니 그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명박 박근혜 여론 조작할 때처럼 이명박이 박근혜를 따라간다, 둘이 박빙이다, 넘어섰다. 그걸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촛불 집회보다 촛불 집회 옆에서 탄핵 반대 모임이 있다, 탄핵 반대 모임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넘어섰다. 그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의 계획이 진짜 탄핵까지 가는 건 아니고 탄핵 발의만 했다가 시간을 끌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왜 시간을 끈다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처음에 어떤 헌법재판관이 나와서 한 달 안에도 된다, 1월 달에도 탄핵된다라고 얘기했다가 탄핵을 딱 시킨 다음에 다시 인터뷰하니까 사안이 길어서 뭐 6개월을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개소리를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그때까지 그 인터뷰가 나올 때까지 더민주에서는 탄핵에 동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탄핵 발의했다가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탄핵 여론은 제가 볼 때는 더민주를 그 덫을 놓기 위한, 문재인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 저는 탄핵안을 먼저 그들이 떠들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탄핵을 떠들었던 게 제일 먼저 종편, 두 번째로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당이었어요. 그들이 탄핵을 먼저 요구했고 그리고 더민주는 계속 뒤로 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헌법재판관이 나와서 1월달 안에 탄핵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탄핵을 시켜놓으니까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 범죄 기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 탄핵 때 다룰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박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월 2일 날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게 더민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더민주가 막 타협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더민주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몰아갈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박지원이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한마디만 했는데 그때 이제 호남 분들이 들었다 놓는 바람에 박지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9일날 앞장서서 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제가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저는 그냥 한마디 해보았는데 이 호남 분들의 무서운 실천력. 박지원 얼굴이 점점 변해가는데 차마 마지막에 좀 불쌍해지더라고요.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좀 또 막 범죄 기록이 나올까봐 이 정도로 가는데 이 호남 분들이 이 박지원을 들어다 놓는 바람에 사실 그 박지원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가 뉴욕 가서 뉴욕의 장로님으로부터 박지원의 과거를 생생하기 전에 듣기 전까지는 내가 알려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 막 소리를 끌 수밖에 없었던 박지원의 생생한 날 기록. 그 전두환을 따라다니고 전두환 동생이 왔을 때 온 가족이 막 따라다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던 박지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하니까 그때 돈으로 지원하고 싹 따라 들어와갖고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여기서 설레발 치고 있었던 거라는 거.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언론이 몰랐겠냐고요. 보도 안 했다는 거죠. 계속 보도 안 하고 묻어줬다는 거야.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라고 했던 거 아닐까. 저희는 박지원이 정말 민주 인사입니다. 알았었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박지원을 어떻게 알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비서실장에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16년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당원 활동을 할 때 동교동계가 박지원을 되게 경계하고 있었어요. 쟤는 동교동계 아니다. 쟤는 우리 편 아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박지원이 동교동계보다 개혁적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동교동계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1970년대 김영삼, 김대중으로 나뉘어져서 민주당이 양분되어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때 김대중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형제 공무원이 있으면 잘렸대요. 그 박정희 시대 때 그 김대중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면 그 당원의 형제는 공무원을 잘릴 만큼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김대중을 지키는 당원했던 사람들이 동교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정희 지나고 전두환 때 사형 선고받고 그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대통령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한반도에서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겠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웬 놈이 하나 따라 들어와갖고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결국 정권 실세로 들어갔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세력이 가장 크게 분열됐던 게 뭐였어요? 대북송금 특검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대북송금 특검 사건에서 박지원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때 많은 호남분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김대중이 간 거다. 그죠? 그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지원이 김대중 대신 간 줄 알고 저 노무현이가 우리가 몰아줬는데 배신을 해가지고 김대중을 죄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퍼뜨린 게 추미애 민주당이었고 그렇게 유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광주분들이 여러분들 손으로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들의 꼬드김에 이간질 때문에 그때 망치분이 없었잖아요.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없는 상태에서 걔네들이 막 꼬드기가 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갈라지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묘역에 오는 것도 거부할 만큼 그만큼 우리들의 상처가 깊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 호남분들이 이 16년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총선 그렇게 하길 얼마나 잘했냐고. 그때 만약에 어중간하게 더민주가 뭐 52% 이렇게 해서 이겼더라면 또는 절반만 얻었더라도 아마 이 역사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세게 더민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주셨고 제가 볼 때는 작년 총선은 그 더민주,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없다는 말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아요. 호남 민심을 너무나 무시한 것에 대한 분노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똑바로 알아라. 똑바로 대책 세워와라. 라고 얘기한 게 지난 총선이었고 그 결과 이 문재인과 이 더민주 캠프에서도 상황을 진정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호남분들도 결과를 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호남분들이 다 깨어난 거잖아요. 깨어나서 이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면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면 그 다음에 이 언론의 농간에 빠져서 그 호남과 영남의 민주세력이 갈라지면서 사실은 다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랬던 여러분이 이 16년 총선을 딱 스스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준비를 하신 거죠. 그 선택이 저는 이번 대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문재인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일단 감사한 건 국정원의 그 댓글부대, 국정원 댓글부대를 해체할 수 있는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망치 부인이 대통령을 까는 방송을 해서 잡혀갈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셨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내 생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내놓으라는데 농담이지만 예. 저 뭐 사탕 강사하면 됩니다. 지금도 연락 와요. 사탐 안 가리키세요. 예, 저 진짜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문재인이 되더라도 간신히
사실 여러분이 작년 총선 같은 분위기로 대선을 치렀다라면 되더라도 박빙으로 됐을 것이고 그 투표용지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쟤네들은 그 박빙을 계산한 거예요. 문재인이 박빙으로 됐을 때 그때 투표용지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이 투표 무효다. 그래서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그거 어차피 표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투표용지 문제 논란을 일으켜서 문재인의 당선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 문재인이 뭘 하든 못하게끔 이 힘을 빼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오는 내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당이 처절하게 또 깨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무능하다라는 결론을 그들은 유도하려는 거예요. 언제처럼? 1960년대처럼. 1960년 4.19 혁명을 이룩한 다음에 윤보선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 무능하다. 민주당이 무능한 정권이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진보당이 반민특위 부활시켜야 된다고 막 떠들면 사실 우리 사회의 개혁적인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고 이 민주당에서는 뭔가 나라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진보당은 떠들고 있고 이 문제보다 중요한 게 이 어떻게 가난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서 정권을 안정시킬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윤보선 정부에서 소위 IBRD라는 곳에다가 어떻게 한반도를 개혁할 것이냐, 어떻게 한반도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리서치, R&D? 연구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IBRD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왔냐. 어쨌거나 일본에서 만든 호남선과 영남선이 철도로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경제지리를 가르쳐보면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 철도예요. 그런데 이 철도는 이 부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부설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거의 무료거든요. 진짜 비용이 가장 작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호남선과 영남선이 있으니 이 철도를 복선화, 양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서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이 갈빗대 모양의 가로 도로망을 형성해라. 그게 IBRD의 연구 보고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부산에 있는 그 수출항으로 가는 제조업을 어디에다가 여기 호남 그 광주 전남 지역에다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광주 전남지대가 이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어머님이 지어준 밥을 먹고 출근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였던 이유가 인구 밀도가 높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자기 가족이 지은 쌀농사로 밥을 먹고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가 폭등이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호남에다가 이 제조업을, 그래서 섬유 제조업을 호남에다가 만들으라고 이 IBRD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박정희가 모든 돈을 모아서 호남선 철도선, 영남선을 복선화할 돈, 가로 도로망을 연결할 돈 전부 다 모아서 경부 고속도로에다 쏟아붓고 자기 고향인 구미 지역에다가 그 공업도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가 인구 희박 지역이야. 그러면 그리고 우리 호남에서도 많이 간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도 경북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해가고 전국에서 이주민들이 그 경북의 공업도시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해야 돼? 식량을 사서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고가가 폭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박정희가 시장 경제에만 맡겨놨어도 지금 호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때 박정희가 재벌들의 기업가들의 임금 인상을 낮춰주기 위해서 고가를 통제했던 거죠. 그래서 쌀값을 통제했고 정붐이라는 이름으로 그 쌀값 낮은 값의 쌀을 공급하는 바람에 실제로 쌀농사가 중심이었던 호남은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박정희 시대였고 근데 그 박정희 시대를 만든 5.16 쿠데타가 누구 때문이야? 이 언론 때문이었어요. 언론이 4.19 혁명을 일으킨 이 대한민국의 윤보선 정부가 무능하다.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했고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실제로 90%가 지지했대요. 서울대 경기고 학생들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보선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쿠데타를 찬성했는데 사실 윤보선 정부가 만든 경제개발 계획이
이 계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남에서 박정희를 지지한 분이 있다면 정말 속은 거예요. 호남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짓밟은 게 박정희였는데 그걸 모르고 박정희 쿠데타 잘했다라고 칭찬했던 거죠. 유경수가 국모라고 칭찬하고 심지어 박근혜 박사모가 또 호남에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근데 바로 그 1년이 중요한 거예요. 윤보선 정부가 무능한 이승만 정부를 극복하고 비로소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그 국토를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언론이 끊임없이 무능하다고 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 결국 1년 만에 쫓겨나고 말았던 거죠. 또 한 번의 1년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2002년 노무현 당선. 노무현 당선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광주에서 만들어냈어요. 광주에서 노무현을 국민 경선에서 1등으로 몰아주지 않았다면 그때 정권 재창출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묻혀서 죽을 욕을 다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때 쟤네들이 독도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문화적이고 문제가 있는 결정들을 김대중 정부 때 다 처리했어요. IMF 때 비정규직도 통과시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안 됐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로 빨갱이로 매장되는 상황이었어요. 2002년. 그 지방선거 때 제가 선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생생해요. 김대중 대통령의 새 아들이 뭐 뇌물을 받았다. 재벌들로부터 그 무슨 용돈 받았다. 홍삼 트리오. 그때가 지방선거였어요. 그 지방선거 때 홍삼 트리오라고 막 난리를 피워서 그래서 정말 받은 줄 알았어. 근데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지방선거용 언론이었구나.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박연차 리스트도요, 그때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4월에. 그래서 선거 때마다 우리 쪽을 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올라올 때는 뭐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있을 때. 그럴 때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5년의 정치를 한꺼번에 말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광주에서 노무현을 후보로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5년 동안 더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위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결과물로 육자회담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 14선언이라는 것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냐?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은요, 14선언이 없었다라면 휴지 조각이 되고 빨갱이 4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낸 육자회담을 노무현이 완전히 연속으로 만들어내서 그 성과물로 14선언을 문서로 남겼기 때문에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지금까지 세계적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은 그 당시에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막 사이가 안 좋을 때였는데, 그때 막 그 한나라당에서 김대중이 독도 팔아먹었다. 그 다음에 그 연평해전 있었는데 축구 경기 갔다. 그 지랄하면서 막 국회 앞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그랬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독도 밀약을 깐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독도 팔아먹은 거 박정희 아닙니까? 이러면서 깠던 게 독도 밀약이었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한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걸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2003년에 그렇게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노무현이 대북송금 특검했다고 그걸로 너무 많은 호남분들의 마음에 상체기를 냈던 언론과 정치인들, 저는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 숨쉬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실을 철저히 왜곡했던 그들은 저는 천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광주분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광주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 특검을 통해서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뭘 밝혀냈냐 하면, 그때 현대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그 대북송금이 6.15 선언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자기가 준 거다. 그게 현대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 주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무죄로 줘야 된다라고 현대 측이 주장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가 자기네가 5가지 사업을 독점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김정일한테 보낸 뇌물이었다. 그리고 그 뇌물을 전달하는 대가를 박지원이 받은 거다. 그게 특검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에 결론적으로 그 1억 원의 대북 불법 송금은 현대가 5가지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한 뇌물로 보내진 돈으로 김대중의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그게 대법원 판결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도한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대구의 한 일베 청년이 저한테 김대중이 북한으로 돈 보낸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 그래? 같이 좀 보자. 그래서 줄줄이 읽었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 이거 어디서 봤니? 대법원 판결문이래. 고맙다 친구. 저는 그때부터 2009년부터 자, 박수 한번. 그날 대구 청년 고마웠어. 오늘 문재인이 대통령 됐는데 네가 한 표 한 거다. 그날 네가 대법원 그 판결문 안 갖고 왔으면 아무도 몰랐어. 여러분 그 뒤로도 아마 그 대법원 판결문은 보도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사건을 검색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통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그 문구는요 보도가 되지 않았어. 왜? 철저히 쟤네들이 언론이 판단한 게 뭐냐, 영남과 호남에 이게 문재인을 광주에서 뽑아준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87년 민주항쟁이 어땠습니까? 87년 민주항쟁을 하고 그 53%의 민주 세력이 대빵 먹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이 갈라져서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노태우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은 뭐냐? 민주 세력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92년 대선 때는 정주영을 띄워가지고 야권표를 갈라치고, 뭐 2002년에는 정몽준을 띄우고, 2007년에는 문국현을 띄우고, 항상 야권표를 띄워서 이 표를 갈라치게 하는 게 쟤네들의 중요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노무현을 광주가 뽑은 건 왜 더 심각했느냐? 한마디로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김영삼, 김대중 세력, 영호남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게 광주의 노무현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고,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쟤네들은 100년 동안, 정말 유시민이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100년 정당 만들겠다? 영호남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정말 100년 정당이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이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들어온 내용이 뭐였냐면 대북송금 특검하라였어요. 그러면서 대북송금을 특검하는 것이 노무현이 김대중과 광주를 배신하는 거다. 그렇게 여론을 심은 거죠. 그리고 그때 노무현을 탄핵시켰던 추미애 민주당 사람들이 그 내용을 더욱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노무현이 호남을 비하한다는 등 그런 허위 사실을 막 섞어서 영남과 호남의 민주 세력을 철저히 분열시키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망월묘역 참배를, 그리고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망월묘역에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슬픈 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호남에서 그 오래된 그 전략,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투입된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안철수로 가자라는 저들의 그 노름을 여러분이 멋있게 깨버렸다는 거.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시민들이 투표장에서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셨다는 거. 그게 저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땅에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내 생계는 어떡할 거냐고! 저는 정말 예? 저 모르시는구나. 네. 제가 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예, 저는 아프리카라는 사이트에서, 아프리카 TV라는 사이트에서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시사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7년 1월 17일부터 방송을 해서 11년차 방송하고 있고요. 제가 광주에는 한 4-5번 와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 처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서울 도봉구 창동사입니다. 저는 2번째인데요. 저는 민주당 청년부장입니다, 대구에. 맞죠? 네.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구. 대통령 상담 멤버입니다, 804. 제가 분노해가지고 일로 이사 완전 한 달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북구 도암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북구로 예. 이사 오셔서. 예, 지금도 민주당 소속 청년부장입니다. 대구에. 고맙습니다. 전두환의 척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나오신 김에 이번에 이 그 문재인 당선에 저는 결정적인 게 이 호남의 표심이었다라고 보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호남이 100번. 헛다면 자, 절대 안 됩니다. 대구 청년 100번. 청년이 아니고 노당입니다. 네, 100번 동의하시고. 마지막 저 강주 여대 경선 끝나고 서울 고척 경선 끝나고 제가 강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강적 협보가 전화가 왔어요. 보셔야겠다. 그런데 저는 이 민주화 지금 강주의 아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산 절대 이런 될 수 없어요. 전두환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죽는 이상은 강주 청산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사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호남의 이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 적재 청산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들은 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서 절대 이거는 상황을 죽였잖아. 이명박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주로 아예 왔습니다. 여기서 저도 무섭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주 시민들 앞에서 먼저 이 경상도 대구의 청년당원 출신의 이야기 먼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이 전시관을 쭉 돌고 나와서 남은 게 뭐냐 하면 무명의 시민이 지켜낸 위대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이 5.18이 없었더라면 노무현도 없고 김대중도 없고 문재인도 없어요. 망치 부인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요, 제가 더 호남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IT에 투자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와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 죽을 뻔한 거 여러 번 살려내시고 기어이 대통령을 만들어내신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 생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억 1960년 4.19 혁명을 일으키고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끌어내리고 단 1년 만에 박정희 아가리에다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갖다 바쳤던 우리의 슬픈 기억. 그리고 2002년에 광주 이곳에서 노무현을 후보를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고 저 언론의 농간에 우리가 찢어져서 그동안 9년 동안 우리가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이 상황, 이게 그 시작이 바로 그 1년이었어요. 2003년에 걔네들이 대북송금 특검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분열이 생겼던 거거든요. 자, 아마 이번에 호남에서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부분, 이것 때문에 쟤네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쟤네들의 사명이에요. 영남과 호남의 민주 세력을 갈라쳐야 된다. 사실 이제 광주 분들이 있고 부산 마산 분들 있잖아요. 부산 마산 분들도 한다까리 하시거든요. 부산 마산의 상징이 김영삼이었고 광주의 상징이 김대중이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결합했다, 천하무적. 제가 볼 때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 제가 볼 때는 광주하고 부산이 결합해버리면 트럼프가 와서 여기 와서 치어리더를 할지도 몰라요. 잘 봐주세요. 트럼프도 와서 춤을 출 거다. 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힘이요. 아니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제가 그 촛불을 보면서요. 촛불 집회 맨 처음엔 버스 위로 한 몇 명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자애들이, 중학교 여자애들이 교복 입고 나와서 내려와! 내려와!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한 번 또 내려오더라고. 교복 입은 여자애들이 딱 카메라 들이대면서 내려와! 내려와! 그러니까 아무도 못 버티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폭력 시위가 일어날까봐 그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서 지네들끼리 놀이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의 촛불이 5달을 갔어요. 만약에 한 명만 거기서 무력을 썼다라면 그걸 핑계로 박근혜는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도록 계엄령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하느냐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한 명 정도는 삑사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솔직히 한 10명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초장의 버스에 올라갔던 첫 회를 제외하고 5개월 동안 모두가 평화 시위로 끝까지 가느냐.
나는 이 도끼에 제가 볼 땐 전 세계가 놀랬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외국의 유명하신 분들이 민주주의를 하려면 한국처럼 해라. 그 얘기 다 아시죠? 이게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중요한 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별명 미친놈이에요. 그 다음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별명은 도른놈이고요. 그 다음에 저 러시아의 푸틴도 이상한 놈. 예.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영국의 총리도 그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극우파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프랑스에서 마크롱 말고 나왔던 여자 르펜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프랑스의 대처다 뭐 이러면서 프랑스 극우파들이 밀어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가만 보면 일단 아베, 저기 푸틴, 트럼프, 김정은 이게 육자회담을 나가야 돼. 사실 내가 문재인 팬이면 날 안 내보내. 갔는데 뒤에 미친놈 도른놈 이상한 놈이 앉아갖고 떠벌떠벌. 그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과 문재인이 육자회담을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여러분 혹시 그 무슨 인문학 상담 같은 거 보시면요, 외국의 유명한 석학들이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뭐에 절망했냐면 브렉시트라는 그 영국에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다는 그 투표가 영국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날, 그때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모두 절망을 한 거예요. 왜 절망했냐면 영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영국의 명예혁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다수가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제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다 같이 민주주의는 이제 끝난 제도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지한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고 그 유권자들을 언론과 자본이 속이기 쉽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제 구시대 제도다라는 논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연도 여러 명이 했어요.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그 동유럽 출신의 그 학자도 그 얘기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그 시리즈로. 그만큼 전 세계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는 죽은 제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5달 동안 촛불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기사가 있어. 뭐냐? 프랑스에서요, 불과 석 달 전에 르펜이 이긴다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 기사에는 프랑스 극우파가 우세하다, 그렇게 기사 분명히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프랑스에서도 그 넉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극우파가 득세할 만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자, 영국에도 브렉시트 찬성한 총리가 됐어. 그러면 지금 전 세계는, 거기다 이탈리아는 늘 미친놈들이 또 총리를 해요. 그러면 전 세계 미친놈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만 정상인 내보내면 손해볼 수 있어.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중도 세력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도 극우파가 여론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영국이 무너졌는데 프랑스까지 무너지면 이제 세계는 진짜 민주주의가 종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5달 동안 촛불을 들어서 제가 볼 땐 프랑스의 선거 결과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촛불 들지 않았다라면 이거 촛불 한류예요. 세계 최고의 한류가 촛불이야. 박수 한번 치고. 그래서 중요한 건 프랑스의 권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극우파가 압도할 수 있는 그 선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이렇게 하는 거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딱 촛불 들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민주주의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민주주의는 한국처럼 하는 거다 라고 기사 난 거 아니에요? 그 기사가 뭐였지? 타임인가 NYT인가,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언론이에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보면서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보는 언론에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한국처럼 해라 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 같이 박수와 환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사학과를 졸업했지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상하다. 번번이 죽을 써서,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독립운동으로 돌아가 보면요, 독립운동 그거 36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은 임기라도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는 임기가 없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런데 이 인간들이 36년을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연합군에 들어가서 막 한국광국군이라고 연합군에 딱 마크 달고 가서 막, 물론 고문하는 거 도와주지만 그런 일도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을 한 다음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는 거야. 내 어린 마음에 이상하다. 근데 이승만을 13년 만에 끌어내렸는데 박정희한테 또 갖다 주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은 이상해라고 내린 거 87년이었어요. 제가 87년에 포레스트 망치. 우리 엄마가 서울대병원에 있어갖고 서울대병원 갔다가 최루탄 먹고 연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연대병원 갔는데 이한열 최루탄 맞고 그랬던 걸 제가 실시간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때 저는 기억나요. 막 빌딩에서 종로를 지나가는데 빌딩에서 막 휴지를 집어 던지는 거야. 창문으로.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그 최루탄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는 시위대에게 그 사무실을 지켜야 되는 여직원들이 휴지를 던져줬던 거야. 휴지 치약 같은 걸 막 던져주면 치약을 눈 밑에 바르면 그 최루탄 기운으로 막 그 가스가 들어올 때 그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목격한 사람이야. 나 얼마나 감동했겠어. 근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죽 써서 개 주는 것이 역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세상에 92년에 김영삼이 대통령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접었어요. 내가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4시간을 5분만 써도 나는 이제부터 박경선이다. 이경선인데 네 이제부터 박경선이다. 그러면서 제가 딱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웬걸? 하루가 멀다 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다리가 성수대교가 우리 집에서 강남 가는 도로예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반성했죠. 정치를 아무나 하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들 중에 우리 지인도 있죠. 그 많은 희생자 중에 우리 지인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김근태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근태라는 사람을 도와서 처음으로 민주당 당원이 됐고, 그때는 이름이 새천년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국민회였어요. 새정치국민회의 당원으로 제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아서 목격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줄 알았어요. 죽 써서 개준 역사를 또 반복할 것 같았어요. 왜? 하루 종일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연합뉴스, YTN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만들고 안철수는 뽀사시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식인 안철수와 야비한 문재인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국민이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죽 써서 개주나 보다. 그래서 조용히 망명할 때도 알아보고. 근데 망명이 안 되더라고요.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다 잡혀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막판에는 내가 이번에 감옥 가면 책을 써야지. 그래서 책 써갖고 감옥에서 나오면 딱 출판 기념회 하면서 대구로 출마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결단으로 대구 출마도 물 건너가고 5년 안에는 잡혀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시사 방송의 내용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뭐 할 거냐고. 제가 노무현 정부 때는요, 저희 아프리카에서는 시청자들이 이제 별풍선이라는 걸 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시청료예요. 그럼 그 시청료를 이제 돈으로 환전을 할 수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생겨가지고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500개만 모으시면 3만 원으로 환전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BJ들은 하루에 600만 원도 번다는 거예요. 저는 500개를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요. 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을 깠는데, 아니 젊은 유권자들이 그거 지지하겠어요? 저더러 다 미친년 씨발년 욕만 하지? 그래도 저는 꿋꿋이 깠어요. 왜?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왜 미친 기자들 내쫓았냐, 이거 언론 탄압이라고 욕먹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제가 까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 500개는 커녕 5개도 못 받았지. 그런데 정권이 바뀐 거야. 이명박이 되니까 국민들이 미치는 거야. 국민들이 미쳐갖고 하루에 500개씩 쏘면서 이명박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가 참 시절이 좋았어요. 그때는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에 대해서 깔 게 한 300개가 딱 아침에 올라와 있어. 그래서 300개 뉴스를 다 읽기 전에 1500개 정도가 오후 뉴스로 올라와.
그러면 이제 12시간 방송하다가 자, 요 다음부터는 내일 합시다 그러고 자. 근데 다음날 2,000개 또 올라와. 그러니까 그때는 골라서 했어요. 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4대강 그거 이명박 뭐라 그랬어요? 그거 대운하 한다고 유세를 했다가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아 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가 공약이었어요. 그러면서 대운하를 하더라도 민간 자본으로 한다. 그러더니만 이름 바꿔서 4대강 한다고 똑같은 사업을 한 거야. 그러더니 민간 사업을 한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거 40몇 조 들어갔어요. 그거 뭐 했냐? 모래 파고 모래를 팠는데 저 상류에서 모래가 또 내려오니까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지류에다가 철심 박아놨어요. 철사로 두꺼운 철사로 흘러내리지 않게 바위 묶어놨다니까요. 그게 4대강 사업이에요. 그걸로 일자리를 45만 개 만든다고 개뻥을 어머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4대강으로 40몇 조 해먹었죠. 그 다음에 자원외교 기억하세요? 뭐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다. 나가서 다이아몬드 캐자 그러면서 그때 무슨 뭐 다이아몬드 광산 캐게 뭐 포크레인 값 내라고 지랄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주식을 모았죠. 그런데 그 주식을 판 게 공무원이었어요. 외교부 공무원이 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그 주식 팔았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투자받아갖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자원외교야. 그래서 이명박이 지금 투자해 놓은 게 그게 몇십 조인데 아니야 10몇 조인가를 투자해 놨는데 그 10몇 조에 대해서 추후에 더 내야 될 게 몇십 조래요. 그런데 걷어들인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원외교예요. 4대강으로 몇십 조 해먹었죠. 자원외교로 몇십 조 해먹었죠. 그 다음에 방산비리예요. 우리가 방산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건 그때가 2010년이었던가 국정원 절도 사건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특사단이 왔어요. 그 특사단이 뭐하러 왔냐면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을 이제 항공기를 딜을 하러 온 거예요. 살까. 근데 그 특사단의 그 호텔에 국정원 직원들이 숨어 들어갑니다. 영화도 안 봐 이것들은. 보통 이제 메이드복으로 갈아입고 그 딱 그 룸서비스한 청소부인처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이렇게 그 저기 직원인 척하면서 청소하면서 기다리다가 온다 그러면 딱 나오고 그래 아니 이것들이 양복을 입고 들어가서 2개를 들고 나오다 걸리니까 한 놈은 줬대. 근데 한 놈은 들고 뛰어갖고 문 뒤에 가서 봤대. 그걸 잘했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그 금액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연병을 하면서 그 국정원 절도 사건으로 개망신을 떨면서 한국형 항공기를 만든다. 한국형 무슨 자주포를 만든다. 한국형 뭐였지? 구조함을 만든다. 그래서 만든 게 통영함이야. 그래갖고 통영함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월호가 다 터지죠. 그러자 멋있게 해군 작전 참모관가가 출항시키잖아요. 근데 오다가 그냥 흐지부지가 됐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뭐 그냥 좀 물어보니까 소나라는 장비, 한마디로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장비가 42억짜리 소나가 달린 줄 알았는데 2억짜리 어군 탐지기가 달려있더라. 그래서 뭐? 이래서 그 배 한 척에서 털은 게 1,000억이 샜다. 그 배 한 척에서 1,000억이 샌 거예요. 말이 되냐고. 배 한 척에서 1,000억이면 나머지 방산비리 지금 이명박 때 왜 그 신발 사이즈 안 맞는 거 애들 신기다가 걸리고 그 다음에 막 비가 새는 군화 막 별의별 거 짓 다 했잖아요. 그런 짓거리 뭐였지? 맞아 총알이 뚫리는 방탄복 진짜 이 새끼 진짜 그걸로 방탄복 입히고 여기서 우리가 사격 실험을 해야 돼. 그런데 좌우지간 그놈의 방산비리 그것도 지금 섞으면 그게 수십조라는 거죠. 그러면 이명박이 해먹고 간 게 최소 100조 이상이에요. 그게 13년 가을에 발견된 금액이거든요. 이거 조사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4대강 팔아서 자원외교 팔아서 방산비리 팔아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여기서 방송하고 있어요. 시간 나시면 언제? 여기서? 7시 반. 오빠가 하는 거면 제가 중계할게요. 좀 이따 봬요. 예. 손병희 가수님이 아는 척 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공연 안 보려고 했는데 봐야 되겠어? 자, 결론은 뭐냐?
지금 이명박 5년 동안 해먹은 게 그게 100몇 조라는 거죠. 밝혀진 게 최소한. 지금 추정되는 게 100몇 조인데 그때 처음 얘기 나왔을 때 180조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안 밝혀진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의 730억의 분노에서 박근혜를 탄핵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이 싸질러 놓은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는 앞으로도 수십조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거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첫째, 그거 우리가 조사하면 목이 따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누구를 이용할까요? 철저히 갈라쳐라 영원한 운동권을. 그러면 여러분이 또다시 타겟이 될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저 사람들이 3당 합당을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이 하는 모든 일에 발목을 잡을 거고요. 그래서 부산 마산 사람들이 호남이라면 치가 떨린다라는 말을 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영남 호남을 갈라쳐서 문재인을 1년 안에 걸레 만든다. 그게 잘못을 저지른 이명박 세력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의 농간에 또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의 손으로 세운 권력을 다시는 저 거짓말하는 새끼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죽 써서 개주는 역사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재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일단 이왕 이렇게 된 거 문재인을 살려서 문재인이 자기 임기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추진했던 일들을 복원해내고 결실을 맺고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민주 세력이 더 집권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박수가 호남 분들의 박수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 박근혜가 지금 저지른 거 깡통을 만들고 갔대잖아요. 그 짓거리를 하고 간 게 박근혜예요. 우리는 다시는 저들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된다. 누가 나와서 개소리를 하던 거기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저들에게 다시는 권력을 주지 않고 앞으로 문재인보다 문재인이 최고의 정치인입니까? 아니요. 저는 앞으로 문재인보다 더 나은 대통령을 만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문재인보다 100배 1000배 나은 대통령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여기 이 광주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을 했는지 영원히 기억하는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주의 역사가 왜 특별한가? 이 전 시간을 보고 알았어요. 무명의 시민들이 끝도 없는 항쟁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지켜낸 이 투쟁은 홀로코스트보다도 위대한 역사이고 4.3 항쟁만큼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전 세계 이전에 쓰여진 적이 없는 우리의 역사라는 거.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우리의 광주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광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온 나라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전하는 일을 계속할 테니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봉에 서서 반드시 더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망치부였습니다. 네. 일단 잠깐만. 혹시 그 망치 부인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 내지는 지금 망치가 호남의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모두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사진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신다고.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질문. 제가 망치분을 많이 봤어요. 근데 반갑습니다. 존경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뒤끝이 안 좋아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아니 고생을 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요? 별로 고생한 거 없습니다. 근데요? 아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게 조금 고생을 많이 했느냐?
뭐 별건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서 감옥 갔다 온 정도? 아니요, 국정원인가 뭐 한놈 새끼들한테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국정원이요? 그 얘기가 빠졌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꼭 얻어내야 될 얘기 중에 하나는 홍어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국정원 직원들. 이 국정원 직원 이게 개인의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거든요. 제가 그 희생자 중에 하나이지만, 피해자 중에 하나이지만, 저는 저보다 여기 홍어 전라디언을 죽여야 된다는 그 말에 더 분노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한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말을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광주분들과 힘을 모아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니까 우리가 크로스해서 국정원 댓글부대 해체하고 국정원에 있는 그 쓰잘데기 없는 새끼들 싹 다 정리해서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고맙습니다. 네, 저 문재인에게 바란다 혹시 예, 우리 호남분들 제가 얘기한 내용 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 얘기 하실 분 있어요? 네. 추미애 대표가 네. 추미애 그러면 제가 이제 혹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미애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미애는 처음에요. 추미애가 사실은 중량급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탄핵이 진행되고 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다선 의원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영남 출신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미애가 노통 탄핵을 반대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추미애가 뭔가를 약속받고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입장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탄핵을 반대했던 8명인가 의원은 끝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투표에 참여하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추미애는 참석했고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 노무현을 탄핵시킨 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표를 달라고 했던 게 추미애였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왜? 공직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과 화해하기 위해서 추미애 대표에게 계속 손짓을 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했어요. 살아있을 때 한 번도 가서 사과도 안 했고 화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추미애가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천을 받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뭘 맡았느냐 하면 민주당 몫으로 나와 있는 상임위원, 그때가 87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몇 개 안 됐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깔고 앉은 게 환경노동위원회예요. 근데 그걸 맡아가지고 추미애가 한 짓이 뭐냐 하면 복수 노조를 허용한 건데 그게 뭐냐? 대기업,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은 전부 다 민주노총 하나에 강력한 노조들이 있었어요. 그 노조들을 깬 게 복수 노조법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 조건이 점점 더 악화됐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더욱더 나빠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긴 게 추미애 그 복수 노조법, 그게 중요했는데 그거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랑 민노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고 했어요. 그게 추미애예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는 몽골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길게 하면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사진 찍으실 분들 사진 찍으시고 다 같이 잠시 쉬었다가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사진 빨리요. 제가 셀카가 안 돼가지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같이 해요. 네, 고맙습니다. 내가 12월 5일날 셀카 모드로 반갑도로네 박근혜를 그렇게 해놓으면 이때 셀카 모드로 하시면 나중에 주실 한번 거예요.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요. 그래가 인터넷 300만 명이 모이더라고. 불러서 줄 서. 한 번 더? 이렇게 하셔서 직접 일을 하시면 어떻게 내하고 사진 한 찍으세요. 네네네.
줄 서요. 대구로 갈 거예요 또 대구. 이쪽 뒤쪽으로 줄 서셔가지고 셀카 모드로 바꿔주시면 직접 찍어 주시거든요. 자, 이쪽이 줄이에요. 20mm가 출발했는데 수수고 대구에 오시면은 연락 주세요. 대구는 안 내놓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가 보겠습니다. 대구는 갈지도. 망치. 한 번 더. 고맙습니다. 150개. 저도 이 미행을 많이 당해서 저희는 물어본 거예요. 양아치 새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째 사진 한번 찍죠. 네네, 제가 올라갈 거예요. 네. 1분. 우리가 찍어?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같이. 아, 그래요? 네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펴가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받았습니다. 네. 아, 자. 저쪽으로 봐, 저쪽으로. 아니, 같이 여기. 좋아하죠? 우리가 차오라 치우지 않고 바로 만들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망치. 한 번 더.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네. 고맙습니다. 망치. 아, 잠깐만. 모자 때문에. 잠깐만요. 다시. 망치. 고맙습니다. 가만히 다시 오세요. 예. 자, 준우야. 사진 찍기 싫어? 아니야? 야, 여기 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자, 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공무원이시면서 저 조사하러 나오셨나?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셀카. 두 번째예요. 세월호 기네스 때 2년 전에 했었는데 아, 서울시청 거기 아, 앞에서 세월호 기냈을 때 고마웠어요. 두 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언제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저랑 동갑이어서 반갑고요. 자주 보고 캐나다 언니 때문에 제가 알게 돼가지고. 캐나다 언니한테 소개를 받고. 너무 늦게 하려도 죄송해요. 아니에요. 역사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내가 잘못 나왔어. 셀카를 찍어야 되니까. 셀카 이거 저건데 동영상. 셀카를 좋아하시는데? 그래, 사진. 나는 셀카를 찍으면 사진이 한 번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자, 제가 이제 우리 한 번 더. 네. 자, 우리 선배님. 죄송해요. 너무 사진 늦게 써요. 어디 가시게요? 아, 여기. 이거는 지역, 아, 여기. 이야기.
치우면 안 돼요. 치우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눈물 나요. 아무 이야기 안 아니야, 눈물 나요. 반대로 서. 아무 역광. 이야기 안 하면 네, 뒤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로판을 많이 마셨어요. 제가 88년도 아니 내보고 88년도 네, 숙소 정했어요. 이 근처로 정했어요. 찾으면 돼요. 아니 여기니까 그냥 여기서 걸어가도 돼요. 아니 저거 찍어야죠. 배터리 없나 봐요. 어떻게? 한 장은 찍었어 그래도. 한 장 찍었어요. 안 이쁘게 나왔죠? 이거 안 됐어. 내부에 민주당 정부당 사례 많이 울었어요. 어느 강한 저도 다시 한 번만. 네, 그래. 내가 셀카를 찍어야 돼.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청년부장 청와대 오락한지 안 갔어요. 농사지러 갔어요. 끝나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오늘 만치네 진짜 이쁘고 있어. 고맙습니다. 그 참 그 자꾸만 이쁘다 그러면 남들이 들면 나갑니다. 예. 근데 내보고 그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갖고 살라고 한다. 한 번 더 가까이 오세요. 청와대 와가 참 살래 가는가. 내가 앞에 가고 하나 둘 셋. 이쁘게 나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연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지 부인님 저하고 사진 셀피요. 네 알겠습니다. 대구 오마 대구 갈지 몰라서 왔. 네 알겠습니다. 저 대구 갈 거예요. 출마하세요. 출마 다음에. 아 제가 일단 감옥을 2번 가면 대구 출마합니다. 예. 14번 잡혀가면 내가 대통령 출마할 거야 내가. 너무 동안이시라고 우리가 옆에 못 가겠어요. 얼굴 좀 봐주세요.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못 가겠어요. 근데 얼굴이 작으세요. 가까이 하기. 아니. 저는 아까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자, 망치 부인을 보려면 일로 오시면 돼요. 누가 사진. 담장 밑에 해바라기 고운 꿈을 꾸고 있네. 담장 넘어 세상을 본 후 고개를 숙여버렸네. 장장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편집을 해가지고 뭐라나 국립묘지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전시관, 그리고 전시관 앞에서 제가 했던 거, 그리고 지금 연설 공연. 예. 오늘 방송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내가 아무 계획이 없이 왔어. 여러분, 이게 지금 난 아무 계획도 없이 왔어. 믿어지세요? 아무런 그 계획이 없이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고 그냥 온 거야. 근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죠? 우리가 오늘 이거 안 왔으면 어쩔 뻔 봤어. 보는데도 지치겠지. 아니 내가 여기서 놀라는 거 그냥 길에서 아무나 알아봐. 근데 길에 황춘님 여기 웬일이세요? 광주 시민들은 날 다 아나봐. 딱 길에서 그냥 막 알아봐.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여기는 맛있는 게 널린 게 특징이고. 별거 아닌 고기전, 그냥 고기전, 세상에. 오늘 이 코스 괜찮죠? 송정역에 내려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이 망월 묘역에 갔다가 거기서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타고 나오시면 돼요. 예, 얻어 타고 나오시면 여기 시내로 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17일에는 전야제로 오는 버스가 있었을 거예요. 예, 전야제 때문에 충장로까지 오는, 그러니까 금남로까지 오는 셔틀버스가 17일에 있다고 알아요. 예, 그거 타고 오시면 돼요. 오늘 정말, 오늘의 방송은, 제가 이제까지 망치부인이 방송 역사상 최고가 아닐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누가 이걸 계획을 했다고 생각해봐. 이 방송을 누군가가 이제 기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을 누구를 준비시키고 어디 공간을 마련하고 이거를 막 미리 짰다 봐. 이거 한 수십 명이 고민했을걸? 그죠? 이걸 수십 명이 하면 한 달은 준비해야 됐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막 가는데 방송이 돼. 기가 막히죠? 그러더니 마지막 솔직히 이제 무대가 너무 초라해갖고, 나는 무대가 초라해서 5.18 기대를 안 미팅광장 했는데, 지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 잠시 후에 7시 30분부터 저희 이 무대에서 5.18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5월의 노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이제 작년부터인데 제가 이제 15년에 군대 졸업을 전역하고 정치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뉴스만 보다가 방송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그때 정치를 많이 그때부터 그 이제 제 목표에서 관심 더 관심 갖게 돼가지고 재밌더라고요. 날개를 쳤을까. 네, 감사하세요. 많이 안 계세요. 의자 없어. 호두 날고 싶어. 날 수가 없네. 울고 싶어. 저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오늘 온 거예요. 제가 그 채팅창에 원래 문화재는 근데 그걸 알았는데 남편이 어제 밤 갔다가 밤 10시간 그래가지고 우리 딸 때문에 저녁 때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정권 바뀌었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늘 문화재 한다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알아요. 작년에는 전야제 전야. 그래서 전야제 보고 가라고 사실 마크에 나갔잖아. 옛날에 전야제 봤거든. 어마어마한 거죠. 나주가 바로 옆이니까 국밥 먹고 가랬잖아. 아이 사람들 곰탕 먹고 가라고 말이야. 그래요? 아 진짜? 그래서 바로 옆이야. 미안 진짜 바로 옆이었어.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업해주신 5,206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안 하신 님들 아직 업을 안 하신 님들 섭섭합니다. 빨리 엎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잠시 후에 7시 반부터 문화제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시청자님들 잘 안 봐드렸죠? 미안해요. 오늘 어땠어? 오늘 여기 광주 투어 어땠어요? 기차에서 내려서, 그치, 이게 지금 기차에서 내린 다음이죠. 기차에서 내린 다음에 다시 마이크 켜가지고, 그래서 국밥 먹고, 그렇게 쭉 시작된 거죠? 아니야 지금 무대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 7시 반이야 7시 반. 7시 반까지 지금 사전에 음악만 나오고 있어요. 고생바람 몰아친 끝없는 어둠 속 차우 나 오늘 진짜 감동했어. 그죠? 그대 간 곳 없어도 서름도 눈물도 모두 식사들 하고 오세요.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식사들 하고 오세요. 네.
저는 여기 저 공연 끝날 때까지 있을 거거든요. 떠나지 못할 그대의 장아린 진짜 오늘 이런 방송은 다시 하기 힘들걸?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전시관 본 것도 아마 이렇게 하기 힘들걸? 그치? 그 가이드 해주신 도슨트도 좋았지만 내가 읽어주고 도슨트님 설명 듣고 직접 체험해보고 지는 그날까지 우리들 가슴 속 불꽃으로 타오른 그대의 자리는 여기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안 돼. 하필 지금 손병희 가수가 공연한다니까? 손병희 선배랑 내가 지금 문화제를 같이 하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필 오늘 손병희 선배가 여기서 문화제 한대잖아. 어이가 없다니까? 안 더워요. 지금 손병희 선배가 여기서 노래할 거예요. 일단 가수는 공연 전엔 건드리는 게 아니야. 공연 끝난 다음에 애프터 인터뷰를 해야지. 우리들 가슴 속 불꽃으로 타오른 그대의 자리는 여기 그대의 자리는 여기 그대의 자리는 여기 사실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분들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봐봐. 내가 계속 물어봐. 뭘 물어보냐? 버스는 언제 있어요? 버스 있어요? 누구 도와주실 분? 모든 게 오늘 다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내가 전시관에 들어간 것도 시청자들이 딜을 해서 들어간 거야. 중요한 건 매 순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